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네, 내란 재판 소식입니다.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수용번호 90을 달고 또 다른 재판에 처음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입니다. JTBC는 특검이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 항소하면서 법원에 낸 항소 이유서를 취재했습니다. 계엄의 그날 밤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진술들이 담겼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계엄 선포문을 줬을 거라는 내용, 다른 장관들에게도 선포문을 나눠줬는데 내란의 공범이 될까 봐 못 봤다고 하더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해 99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은 제외시켰는데 특검은 더 적극적인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한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문을 가장 먼저 줬을 거라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건의하고 다시 자신에게 넘어오는 형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에 자신이 문건을 받는 장면이 나오자 선포문을 받았다고 지난해 8월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2달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선포문을 줬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장관들에게도 선포문을 나눠준 게 맞다고 했습니다. 헌재 청문회 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 장관들은 다들 본 적 없다고 하더라.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비롯해 담화문과 포고령 등 최소 4개의 문건을 받았으며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알고 세부 계획을 인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항소 이유서엔 계엄 선포 뒤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통화를 했다는 경호원의 진술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어 계엄 해제 의결이 지연됐다고 봤습니다. 즉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지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며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의 항소 이유서엔 한 전 총리 경호원의 진술 조서가 담겼습니다. 이 경호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추 대표라는 사람과 약 7분 동안 통화했다며 한 전 총리가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였고 총리님이 추 대표를 안심시키려는 대화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통화 상대방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추 전 대표를 안심시키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3번이나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지연됐다며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곧바로 열지 않아 직무유기도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흉기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3분 후 진입해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제시하면서 한나라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때 집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파면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군 징계 의결서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에 가서도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내란은 조작됐다. 윤 어게인 집회에 나가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늘어놨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은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부대를 지휘한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지난달 29일 파면된 뒤 전한길 씨와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는 등 연일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조작범들은 대리와 협박을 통해 조직적으로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 심의 내용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조작된 공소장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출동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냐면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엿새 뒤 기자회견을 자초해 눈물을 흘리며 하던 얘기와도 다른 주장.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징계위는 김 전 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있는 행위죠. 본청까지 침입을 하고 결국은 또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게 영상에 고스란히 잡혀 있잖아요. 역시나 파면된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도 징계위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업무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고, 이상현 전 공수여단장은 대통령이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여 그때 머리가 바짝 깨서 철수 조치했다고 항변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윤 어게인 세력의 청구서 앞에서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했는데 전한길 씨와 따로 만나선 당 지도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끊어내기도 같이 가기도 어려운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자 당내에선 위장 이혼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파 유튜브 연합토론회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노선 변경을 꾀하는가 싶었지만 김 최고위원이 유튜버 전한길 씨와 따로 만나 했다는 얘기는 달랐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의 발표가 장 대표님의 의중이냐니까 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장에는 윤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며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에 당에서는 얼굴 바꾸는 변검술, 위장 이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경 노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알면서도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장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을 바로 끊어내기 어려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래선 어느 쪽으로부터도 안정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금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탈윤을 하겠다, 전륜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장 대표는 오늘도 절연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절연 요구 자체만 문제 삼았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김 최고위원은 윤어게인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을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국민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나와서 소리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폄하해서 이 가두어지게끔 하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정청래 대표가 직접 발표를 하고 사과도 했다면서요? 네, 저녁 8시에 시작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밝힌 6월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양당이 합당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이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유가 궁금한데 당내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가요?
네, 합당 제안 직후부터 일방적 통보라며 절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요. 합당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합당 제안이 정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개인의 정치 행보를 위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선 이후 다시 추진으로 일단락됐지만 정 대표 리더십이 적잖게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애초에 합당 제안이 청와대와의 교감 끝에 나온 건지를 두고 그동안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논란이 된 글이 있다면서요? 네,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입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양당 통합 이후 전당대회를 바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적었는데요. 당무 개입 논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걸 두고 강 최고위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다. 청와대는 합당 관련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정인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유출 규모는 3,367만 건입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또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어기고 5개월치 접속 기록을 삭제한 걸로 드러나서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여러 경로로 쿠팡 회원 계정을 들락거렸습니다. 먼저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 뜨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3,367만여 건 유출됐습니다. 번호,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조회만 1억 4,800만여 회, 최근 주문 상품 목록도 10만 회 이상 뒤졌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상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다만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분석이 덜 돼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더 불어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추가 유출 16만 5천 건도 배송지 목록에서 나온 거라 오늘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대 한 20개까지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숫자를 저희가 지금 다 산정해서 발표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용의자는 쿠팡 인증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개발자로 취약점을 꿰고 있었습니다. 출입증 인증 도장에 해당하는 서명키를 빼돌려 마스터키를 삼았고 매번 전자 출입증을 찍어내며 회원들 계정 정보에 무단 접속해왔습니다. 용의자 하드디스크에선 유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있었던 거로 드러나면서 용의자가 저장한 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는 쿠팡 측 주장의 허점도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범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그런다 하더라도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른 다크웹이라든가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사단은 일부 증거인멸 정황 탓에 실제 외부 전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료 보전 명령에도 5개월치 웹과 열흘치 앱 접속 기록을 삭제되게 한 쿠팡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쿠팡 INC 측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아직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오는 23일 미국 하원에선 쿠팡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취재진은 쿠팡 임직원들이 이번 청문회를 여는 법사위원 측에 정치 자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소수점까지 맞춰서 연간 한도를 꽉 채워서 기부했는데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된 공식 자료입니다. 쿠팡이 설립한 정치자금 기구 쿠팩이 조성한 정치 후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JTBC가 지난해 전체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쿠팡 임직원 다수가 소수점까지 똑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납부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지난 1년간 개인별 정치자금 법정 한도인 5,000달러에 육박하는 돈을 냈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핵심 임원, 중간 관리직과 실무 인력까지 직급별로 차등 납부한 내역도 파악됩니다. 여기엔 쿠팡의 한국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도 포함됐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미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매달 빠짐없이 정치 자금을 납부해
연간 4,980달러에 달합니다. 쿠팡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해 조성된 정치자금의 일부는 이번 청문회를 주최하는 미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데럴 아이사 의원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갔습니다. 쿠팡 자금 5,000달러를 후원받은 아이사 의원은 앞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홀대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인물입니다. In fact, use their market power to stop you. That is what's going on often with our closest allies.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는 쿠팡 측 핵심 인사가 참여한 정치자금 일부가 청문회를 여는 법사위원 측으로 전달됐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아이사 의원의 측근은 쿠팡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해당 로비스트는 앞서 하원 법사위원장의 측근으로도 확인된 만큼 쿠팡과 미 의회 간 연결고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아침 경북 경산에 있는 대형 기름 저장 탱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바로 옆에 기름 탱크 18개가 더 있어서 바짝 긴장했지만 빠르게 불을 끄면서 아찔한 상황을 면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0만 리터 기름이 든 대형 유류 저장소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변 땅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전해졌고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빵하고 저는 이제 뭐 주변에서 터진 줄 알았더만은 불기둥이 일어나더라고요. 불기둥이 한 100m 이상 올라간 것 같이 보이니까. 곧바로 자체 진화 장비가 가동됐고 소방에서도 특수소와 약재를 써 불을 껐습니다. 표면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은 물보다 가벼운 포맥으로 해서 화재면을 다 덮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바로 옆에 기름 저장 탱크 18개가 더 있어 자칫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로 불똥이 튈까 봐 급하게 이제 있던 차를 빼고 이 주변 마을로 번지지 않을까 긴장이 많이. 폭발은 정전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똑바로 된 제품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올라가서 샘플을 할 때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또 정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2월 울산 유류 저장 탱크 폭발 사고도 작업자가 시료를 채취하다 생긴 스파크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전기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유증기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남 양산에선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풍력발전기가 쓰러진 지 열흘도 되지 않았는데 또 사고가 난 겁니다. 둘 다 안전진단에선 이상이 없었다는데 점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위에 우뚝 선 풍력발전기 몸체에서 불꽃과 함께 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불길은 하얀 날개까지 휘감고 올라갑니다. 펑 하는 이렇게 폭발음 같은 게 들려가지고. 경남 양산시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37분쯤입니다. 불이 잔목의 일부 옮겨 붙었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풍력발전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입니다. 당시 폭발과 함께 이런 파편들이 수십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7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파편과 산불이 우려돼 인근 사찰과 골프장 이용객 등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차를 하면서 내가 날아온 게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해당 발전기는 2011년에 설치돼 15년 정도 가동했습니다. 관리업체 측은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경북 영덕에서 풍력발전기가 쓰러졌는데 역시나 8개월 전 안전진단에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따로 없어 상당수 셀프 점검과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제주에선 전국 최초로 풍력발전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어 합동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석 달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전세 낀 매물을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팔았을 경우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전세 낀 집은 거래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건데 일단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까지 계약하면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건데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갭 투자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매수할 때만 적용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현재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매매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겁니다. 현장에선 일단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걸로 봅니다. 임차인이 있잖아. 그래서 못 팔 지경이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당장 팔 수 있지 뭐. 다만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동안 팔려면 미리 정리했겠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니까. 일각에선 계약 시한이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막판까지 눈치를 보며 관망하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가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생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의료 인력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사로 일하게 됩니다.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는 너무 많다고, 환자 단체는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7번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5년치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2년간 613명씩, 또 2년간 813명씩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5년간 연평균 668명, 모두 3,342명의 의대생이 더 뽑히는 겁니다.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전 정부의 의정 갈등 이후 2년 만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5가지의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부가 의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겁니다. 정부는 집단 휴학 사태에 따른 2024-2025학번 동시 교육 문제를 고려해 의대 유형별로 증원 상한을 20에서 100% 차등 적용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도 퇴장한 의료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환자 단체 측은 미래 부족 의사 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료계에 관계하니까 또 그만큼 수치가 줄어드는, 결국 의료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의대 정원 결정의 한계가.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을 오는 4월 중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내일 뉴스룸은 오후 5시 25분에 좀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